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감정평가사의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려운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그 고생된 시간들이 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이제는 잠시 그 수고로움을 덜어두시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6회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 실무 총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상에서의 총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회 대비 감정평가 실무 시험보다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흐름상에서 이론적인 측면이 가미가 된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업가치, 영업권가치, 그리고 환매권, 그리고 뭐 불이탈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GS 스터디상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었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 느꼈을 그 체감 난이도는 다소 논점상으로 봤을 때는 낮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물음에 있어서의 해석과 그 물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판단 상황, 그리고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시간 내에 다 숫자까지 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 출제를 굉장히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10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상황에서 출제위원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에는 실력자를 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즉, 이론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렵게 내다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문제처럼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를 내면, 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초시생들이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너무 기본기 없이 요행으로만 푸셨던 분들에 대한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드셨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구성도 그렇고 정말 좀 훌륭한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감정평가 이론 측면에서의 좀 고민돼야 될 각종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상까지 꽉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 조금 아쉽고 전반적인 문제의 흐름은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사실 GS에서 저와 같이 한 GS에서만 3번의 문제를 풀었었어요. 기존 감정평가 실무 33회와 34회에서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계속 출제가 되었지만 이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 이후에 이거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물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3번이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딱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여겼어요. 저도 이제 문제 딱 보면서 땡큐!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물음 2와 물음 3 안에서의 판단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코 땡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문제는 그 연결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의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마 시험장 안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예시 답안과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 감정평가사 갑은 고객으로부터 건축 공사가 중단된 부동산과 관련한 감정평가 및 자문을 의뢰받았다. 관련 자문을 의뢰받았는데 물음 1에서 보시면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상태로의 적정 매수 가격과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대한 적정 매수 가격을 제시해요. 자, 보시면 문제 1번부터 저는 사실은 해당 문제 1번 보자마자 뭐냐면 문해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보시면 감정평가사 갑은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다? 갑.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뭐다? 적정 매수 가격이에요. 잘 보시면 그러면 물음 1번에서 첫 번째 물음인 현재 상태로의 적정 매수 가격은 고객이 개발 방안을 완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고객이 현 상태, 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 건물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이 완공 또는 신축, 철거 후 신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다만 두 번째는 개발을 완료할 경우에 적정 매수 가격을 보면 완료된 다음에 적정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개발 방안을 완수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따라서 시험장 안에서는 그 해석 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좀 평온하게 봤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지 시험장 안에서는 좀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음 2에서는 개발을 완료될 경우에 있어서의 적정 수익 가격. 자, 보시면 물음 1과 물음 2와의 연관성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자, 물음 1에서 그러니까 고객인 네가 이제부터 갑이라고 그럴게요. 감정평가사가 갑이니까 고객을이 해당 부동산을 적정하게 매수한 다음에 그 매수한 상태에서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물음 1과 물음 2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즉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물음 2와 물음 3번에 있어서의 또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얘를 사고 난 다음에 운영하고 난 다음에 얘를 매도할 때까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만을 분석을 했었는데 물음 3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률 또는 민감도 분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적정 매수 가격이 있고 물음 위에서 적정 수익 가격이 났어. 그런데 이런 적정 수익 가격이 시장에 있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에 따른 투자에 대한 내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소하게 물음 3번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분양 수입의 변화, 건축비의 변화 등과 같은 하나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장에 있어서의 개발 타당성 또는 투자 타당성을 물어본 반면 물음 3번에서는 자료에 따른 향후 시장 동향을 기술하게 만들었어요. 즉 각가지의 요소, 이자율, 건축비 상승률, 그리고 소득 수익률 또는 임대료 지수 등과 같은 집가 변동률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너의 판단을 한번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따른 수익성 지수 또는 IRR, NPV에 대한 변화를 구조식을 통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사실 물음 3번은요 한 30분 정도
배점 30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0점을 배점을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산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포섭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PY와 IRR, MPV 전체를 다 산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곧 함정이었더라고요.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PY와 IRR, MPV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순간마다 함정에 빠지고 배점 10점을 넘어서서 오버 배점을 하고 문제 2번, 3번을 못 풀게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버리고 해당 물음 3번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향후 시장 동향과 그 시장 동향에 따른 산식을 통해서의 일반적인 논의만 제시를 했다면 좀 적절한 시간 배분과 답안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서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 내용을 물어보고, 물음 2에서는 수익가격, 해당 부동산에 대한 타당성, 물음 3번에서는 확률 또는 민감도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 타당성, 컨설팅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로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물음 1번과 관련된 법령을 잠깐 보시면, 자, 최근에 정비가 됐었죠. 자, 보시면 약칭 방치건축물 정비법에서 보시면 11조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취득, 해당 문제가 나온 이유는요, 해당 이 법령에 대한 개정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보시면, 이야기에 보시면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들은 대통령령에 의한다고 그러죠. 이 대통령에 의한 방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자, 사망에 보시면, 구조 2의 사망에 보시면 1호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강가를 통해서 산정을 한다. 즉 현 상태에서,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의 건축물 평가에 있어서는 뭐다? 기능적, 물리적, 경제적 강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논점이 하나 있었고, 완공을 전제할 때는 뭐죠? 완공 전제할 때는 기능적 강가가 없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제조달 비용에 대한 투입 때문에 강가율이 없다라고 전제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논점이 더 있었던 게 뭐냐면, 사령 구조 2에 보시면, 사망의 2호에 보시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대지 감정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후단에 보시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게 해당 법령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기존에는 방치된 이런 건물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해당 법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 타당성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문제점을 논점화 시켜서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뭘 구하고 있죠? 문제에서 적정 매수가액을 산정을 하고 있어요. 적정 매수가액. 그러니까 매수인이 건축물과 토지를 별도로 구입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전체 토지 건물을 전체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법령상에서의 대지에 제한받는 정도를 고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토지는 정상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논점이 아주 작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문제 하나씩. 자,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 시점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물 뒤쪽에 보시면 건물 주요 구조부, 지상층 5층까지 주요 구조부 공사 중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즉 6층과 7층 부분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 이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기성 공사와 관련된 하나의 또 논점이 숨어져 있었던 게 바로 기초 및 토공사예요. 토공사. 즉 이 공정률 100%를 보고 있는 기초 및 토공사 같은 경우 이 4억 원을 전체를 다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얘도 공정률에 비례해서 그 비례만큼만 비용을, 기성공사 비용을 인식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해당 문제 전제 자체가 뭐죠?
적정 매수가액이에요. 그러면 김이 들어간 투입된 공사비를 모두 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과 상관없이 6층 7층에 대한 전체 공정률과 상관없이 4억 원을 다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층별로 동일 요 내용이 하나 조금 논점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보시면 공사 중단 감가의 비용에 따른 자료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감가가 5% 정도 추정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던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에 대한 별도 감가는 불필요함. 왜냐하면 적정 매수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한 관련 자료, 여기에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물음 1에서 2025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는 매수자, 즉 고객이 의리 매수자가 해당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사서 다시 신축하는 두 번째 신축 방안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매수인은 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하고 살까요? 지불하고 사고 싶지 않겠죠. 즉 나지 상정한 상태에서 87억 원에 있는 토지가액에서 철거비 정도를 차감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적정한 매수 가격인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에 기성공사비가 95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포기한 상태에서 매수에 응할까요? 즉 87억 정도에, 그러니까 철거비 뺀 상태면 70억대가 되겠죠. 이 금액으로 협의에 나설까요? 협의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논의 전제 자체가 뭐냐면 매수인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상태를 적정하게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추가 건축물의 공사 방안을 잘 비교를 해 보시면 뭐냐면, 어쨌든 철거 후 신축 방안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개발 방안과 동일한 연면적과 동일한 용도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개발 방안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축 방안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면적이라고 그러면 굳이 철거 후 신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 출제자는 이 점을 부각시키고 이 점을 해당 문제 안에서 속임수의 형태로 하나로 넣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석 등이 좀 어려웠다, 안에 숨겨져 있던 해석 등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5번 표준지를 선정을 하면 되시고, 이렇게 표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모범 답안을 또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문제에서는 표준지 선정, 거래 사례, 평가 사례, 그 밖의 요인 비교치를 산정하는 평가 사례에 대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큰 논점들이 없었죠. 왜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표준지 선정이나 거래 사례 선정에 있어서의 좀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득점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을 표준지 선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해당 문제의 특징적인 쟁점이 있다면 뭐냐면,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감정평가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즉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수익환원법을 아예 제시를 한 반면, 해당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냥 반정평가를 하시오라고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이할 때 주어진 감정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될지도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평가 선례나 거래 사례 자료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A랑 마번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점 수정 자료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사항 보시면 기타 사항 안에서도
여기까지 기타 사항이 물음 1번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표준지 기준 방식과 해당 안에서의 토지 단가를 결정하고 있죠. 원래는 10세 만두인데 대상 토지에 대한 결정 단가를 1,000원 단위까지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다고 그래서 감점이 크게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 뭐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1,000원 단위까지 쓰는 게 좋았다라는 거. 자, 이제 자료 11부터 이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죠. 해석에 대한 논란. 사실은 자료 11에 있어서의 소득 수익률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기별 소득 수익률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기별 소득 수익률을 정확하게 내시고 난 다음에 곱하는 형식으로 연간 소득 수익률로 변환하게 만들었어야지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현재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소득 수익률을 형태를 제시를 하면서 보시면 3%대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 3%대는 뒤쪽에 있는 이자율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이 된 소득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해당 문제에 있어서의 이 해석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유연하게 푸셔야 돼요. 유연하게. 왜냐면 이거 곱하면 13% 정도 나오거든요. 저도 13% 해봤어요. 근데 이거 13%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뒤쪽에 있는 이자율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 더하기 뭐죠? 자본 수익률이죠. 자본 수익률. 따라서 4%대의 이자율이 있는데 3.2%의 소득 수익률이 있고, 그러면 0.8%의 자본 수익률이 제시가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음 3번 권한에 대한 연관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얘가 분기별로 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연간 소득 수익률로 봐야 되겠구나. 밑에 보시면 이제 소득 수익률을 V0으로 봤는데 이거 NY도 좀 연간으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당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만 보여줬어도 좀 헷갈려 하시진 않을 텐데, 어쨌든 산식이 틀린 건 아닌데 안에 있는 형식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업무용 빌딩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보실게요. 영업경비 비율. 그래서 최근에 있는 자료를 그냥 쓰시면 돼요. 얘를 평균으로 쓰시던 최근으로 쓰시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점수 차이는 없을 거다라는 거. 뒤쪽에 보시면 임대사례 같은 경우는 3번을 선정해야 되겠죠. 3번 선정하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이제 임대사례, 임대료 지수죠. 보시면 1년 사이에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음 3에서의 시장 동향 판단에 있어서의 뒤에 있는 전문 AI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 모형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같이 고려해서 봐야 돼요. 즉, 방가로 1번에 있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한 얘기는 설명 변수로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기각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큰 이슈는 없었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시계열 임대사례를 이용한 임대료 변동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정된 결정 개수가 0.825인데 저희는 보통 95% 정도는 돼야지 설명력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도 해당 모형을 채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뒤에는 심사평가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떤 해석이 되냐면, 어쨌든 임대료에 대한 변동률이 떨어져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죠? 마이너스. 얘가.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양수가 있잖아요. 5%는 증가하고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5%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승률. 그러면 임대료 자체는 어떻게 되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다? AI에서 나왔다. AI 프로그램. 자, 자동가치 모형 산정에 대한 실무 기준에 대한 규정이 되면서 이 규정된 문제점이 뭐였죠?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쓰여야 돼. 보조적으로. 근데 그런 자동가치 산정 모형도 아니고 전문 AI 프로그램. 얘가 과연 부동산 가치 변화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냐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요? 이 문제 까라는 소리예요.
AI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아무리 네가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계열 사양에 대한 임대 사례 자료를 갖고 네가 결과로 도출한 이 식은 보다 결국에는 믿을 수 없다. 어디서? 심사감정평가사의 이견이 있었음. 그럼 심사감정평가사는 뭐다? 전문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견을 냈어요. 그거 어디서 뒷받침하고 있죠? 바로 임대료 지수. 실제로 지역 안에서 있는 임대료 지수는 저희가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AI가 구한 거. 그럼 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임대료 지수를 보여줘. 2%포인트 낮아지는 예를. 그래서 여기서 좀 힘을 줬어야 되지 않았냐. 답안지에서.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는 요 부분이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는 이 해석을 좀 난해하게 제시를 해서 굉장히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물음 2에서 여러분들 수익가액을 산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 하는 법, 그리고 쉽게 DCF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잔여법도 있겠고 저당지분환원법도 있겠어요. 근데 저당지분환원법이나 직접 환원법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좀 고려가 되는데, 우선 보시면 DCF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4%와 5%를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안에 있는 개수들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 수익률과 영업경비 비율이 변동이 없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CF법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또는 부동산 잔여법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가 변동률을 보다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의 구성상 소득 수익률을 제시를 했어요. 앞쪽에서 소득 수익률을 제시를 했고, 이 제시된 상황들이 변동이 없다, 즉 변동이 없고 임대료만 살짝 낮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다? 직접 환원법을 써도 될 정도의 물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 소득 수익률은 일정한데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가 계속 이렇게 자산가치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이. 그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논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논점들을 하나씩 다 맞춰야지만 합격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문제 1번 해석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과 유사한 시간에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 적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해당 문제를 풀이했었어도 충분히 득점률, 50% 이상의 득점률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시답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 적정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첫 번째 현재 상태의 기준에 대한 적정 매수가액에 있어서의 지문상 매수자가 개발 방안을 실행한다는 걸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처리 방식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써줬다고 하면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건물 정비법 시행령까지 쓸 필요는 없었다. 다만 뭐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를 수행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는 정상평가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이야기를 좀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을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산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안지를 보시면 개별 요인이나 지역 요인 같은 경우는 뭐다? 굉장히 단순하게 마지막에 쳤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해당 문제에서는요, 개별 요인 비교와 지역 요인 비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어디죠? 이 개발 타당성에 있어서 비용을 어디까지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타당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뭐다? 개별 요인, 지역 요인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하는 전략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토지가액 결정이죠.
사실 이 토지가액 결정에 있어서의 적정 매수 가격에 대한 제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4주 사망에 따라서 비중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의 가액이 좀 더 높아요. 그럼 적정 매수 가액을 어떻게 뭐죠? 매도자도 알고 매수자가 알면 뭐죠? 876만 원이 조금 더 높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가액으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그렇게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매수 적정가격 매수라는 어떤 목적이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비중가액으로도 결정해도 큰 점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점수 차이 없다 보여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능적 가가 전에 포함을 시켰고, 현재 상태 기준에 대한 적정 매수가액, 기존 건물 완공을 전제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가액, 얘는 쉬웠죠. 근데 문제는 뭐다? 결국에는 철거 후 신축을 전제했다라고 하면 나는 건물 비용을 제시 안 할게. 그러니까 매수자가 굳이 건물 있는 상태에는 170억 금액을 주고 다시 철거비를 들여서 없앤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한다. 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다? 애초에 건물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토지가액인 87억 6,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에 나설 거란 말이에요. 매도인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어서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보상법 아래서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되죠? 공정률 고려해서 95억 평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항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외를 했어요. 아예.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대한 적정 매수가액, 얘는 매도자가 개발 방안을 실행한 다음에 뭐죠? 다 만든 다음에 팔 때 매수자가 적정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를 자문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완공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 매수 가격은 사실 앞에 있는 현재 상태의 기준 적정 매수 가액과 딱 공사비만큼만 차이가 있어요. 공사비만큼만 차이 있어요. 나머지 6층, 7층에 대한 미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큼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번에 있는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캐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나 라고 보시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 가격은 287억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가액 287억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매수할 이유가 있다 없다?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어요. 신자재, 그렇죠. 조금 더 깨끗하겠죠. 하지만 수익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업무용 빌딩을 감안해 보면 굳이 약 20억 정도, 20억이 좀 넘죠. 2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허물고 살 필요는 없다. 왜? 법령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법령에 대한 그 개정에 따른 출제자의 의도가 좀 숨겨져 있지 않았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결정 내용은 이렇게 범위의 값으로 결정을 지어놨고, 각 내용 등에 대한 팁 등은 답안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대한 적정 수익가액, 그래서 직접환원법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등을 DCF법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환원법을 썼다. 시간 관계상 NOI 산정과 그리고 한원율 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해드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60억이 나오게 돼 있는데 딱 앞에 있는 요거 완공을 전제하는 경우에 금액보다 딱 조금 더 높아서 타당성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각 자료 안에서의 판단 사항 등을 한번 써봤고, 그리고 PI, IRR, MPV에 대한 활용을 써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말 시간만 있으면요, 2페이지, 3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해당 문제에서는 문구 안에서는 뭐라고 제시했죠? 향후 시장 동향, 기술하고 이에 따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동향에 따른 PI와 IRR과 MPV를 변화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즉 하나의 요소, 뭐 지가 변동률이 됐던 이자율이 됐던 해당 하나하나의 각각 요소에 따른 변화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장 동향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문해력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답안을 전체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변별력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산식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 산식을 안 썼으면 좀 강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식을 제시하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식 꼭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문제 1번만 설명하는데 한 40분 걸렸죠. 자, 문제 2번. 30회 기출에서 기업가치 평가와 영업권 평가 이후로, 물론 30일의 영업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30일의 영업권은 뭐죠? 역대급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안에 있는 해석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별표 5개 정도 칠 정도로 해석이 정말 잘 돼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기술과 기업 가치와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30점짜리가 나왔는데요. 문제 2번에 대한 총평을 보시면 문제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FC, FF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계산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의 각각의 판단 사항을 아주 조그만 논점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논점들을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로바로 기본기에 있어서의 해당 판단사항을 하고 넘어갔어야지만 30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계산에 대한 정확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2번은 쉬운 듯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의 그 FCFF에 대한 테이블까지도 기재를 했고 현출을 했고 그리고 계산상에서도 첫째 자리 정도 숫자까지는 다 맞췄을 거라고 보여져요. 관건은 몇 분 걸렸냐, 얘를 30분 만에 풀었냐, 35분 만에 풀었냐, 40분 만에 풀었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감정평가사 갑은 쭉 보시면 개인기업 A에서의 법인 전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사실 이건 업계 얘기인데 영업권을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가 영업권을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을 받고 인식을 하고 뭐죠? 법인 전환을 하면서 개인 영업자가 법인에게 이 영업권을 파는 매도하는 형식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영업권을 뭐죠?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수업 때, 개별 수업 때 말씀드릴게요. 자, 물음 1에서 대상 기업에 대한 영업 관련 기업 가치입니다. 물음 2에서는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셔. 그래서 물음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다라는 거. 주요 과정에서 고속성장기와 안정성장기를 구분해서 두 단계로 설정을 했고 그 안정성장기에 대한 연구 수익률 0% 굉장히 좀 쉽게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비영업용 자산에 의한 수익 비용은 제외된 것. 즉 뒤쪽에서 나와 있는 매출과 판관비 내용은 모두 뭐다? 영업활동에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현금 흐름은 영업 관련 기업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자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안에서의 해석을 좀 잘 하셨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매도가능증권. 얘는 그냥 보면 뭐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기타 사항을 보기 이전에 뭐냐면 계정 과목을 딱 보는 순간 뭐죠? 매도가능증권을 보셨을 경우에는 뭐다? 얘는 비영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하고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급비용 2천만 원이 있어요. 요건 뒤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선급비용. 그리고 보시면 무형자산이 없구나. 무형자산이. 왜? 기출문제 30회에서는 무형자산이 있었던 반면 해당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안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쉽겠구나라는 거.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보시면 매입 채무부터 미지급금 예수금까지 해서 여기가 뭐죠?
여기가 바로 영업활동에 의한 부채죠. 영업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이 뭐죠? 얘는 해당 그 기업의 개인사업의 설립을 위해서 투자된 타인자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을 밑에 있는 자본금과 이자부 부채인 1,800만 원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합과에 의해서 비교를 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자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에서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이자부 부채와 투입된 자본금의 합과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업 관련된 부채와 비영업, 즉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뒤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좀 복잡한 게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한 게 저희 회계관리상 판관비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 영업비용은 통상 뭐로 산정할 수 있죠? 영업이익은요, EBIT로 볼 수 있습니다. EBIT로. 그래서 FCF를 산정하는 현금 흐름 안에서의 영업이익을 EBIT로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또 논점으로 하나 있죠. 자, 매출액 및 매출 원가에 대한 자료들은 상승률은 굉장히 숫자 형식을 간단하게 줬죠. 3%씩.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요, 계산을 복잡하게 일부러 안 냈어요. 그 안에서의 판단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점을 제시해서 이 논점에서 틀림보다 점수를 까겠다, 점수를 차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판관비와 관리비는 판관비 비율에는 임차료가 포함되고, 즉 임차료인 매월 임차료 200만 원을 뒤에 있는 1억 7,600만 원에 200만 원 곱하기 12를 더해서 전체 뭐죠? 영업비용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판관비 비율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 대표자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판관비 비율 자체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계산해보면 이게 딱 20%가 나와요. 딱 20% 나오고, 대표자 급은 뭐다? 별도로 구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얘를 전부 다 캐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을 주사를 했음. 얘는 보증금 운영이율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인식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다? 자산의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죠? 얘는 선급비용으로 자산의 형태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의리, 대표자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7천만 원을 뭐다?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영업이익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잊지 않으셨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세율은 38%죠. 뭐죠? 영업권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얘를 법인에다가 전환하면서 누구한테 판다? 애초에 기업 대표자가, 이 영업권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법인 전환하면서 새로운 법인한테 매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일어났죠. 그럼 어느 상태예요, 지금? 개인 영업 상태예요. 아직은 개인 영업 상태예요. 그래서 소득세율인 33%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추가 운전자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익숙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빨리 문제풀이가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들 여기 보시면 여기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잘못되면 뭐죠? 점수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감점이. 그래서 기본기에 좀 충실하게 해당 할인율 WACC에 대한 모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상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대상 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은 어디서 고려한다? K2에서 자기자본 비용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자본 구조는 뭐죠? 자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과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금자금한 논점들이 좀 있었다. 조그만 논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틀릴 때마다 계속 감점을 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뒤쪽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영업용 항목은 매도 가능 증권, 얘는 뭐다?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자산 항목에 대해서 토지가 6천만 원의 증가분이 있었다. 즉 영업자산이죠. 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영업자산에 있어서의 3억 3,700만 원에서 매도 가능 증권인 800만 원 빼고 증가분인 6천만 원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영업권과 관련돼 있어서 영업권과 관련돼서 보시면 영업 투하 자본을 산정을 해야 되죠. 즉 기업 가치에서 영업 투하 자본을 차감한 형태가 영업권을 산정하는 건데, 그럼 영업 투하 자본에서 영업 자산과 영업 부채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자산 같은 경우에는 3억 3,7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가능 증권과 토지의 상승분만 고려를 하면 되고, 부채에서 보시면 영업 부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이자부 부채, 여기가 영업 관련 부채, 영업 부채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산정할 때는 밑에 있는 이자부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영업권 산정하는 영업 관련 부채에 있어서는 영업 부채에서는 위에 있는 무이자부 부채를 기준을 한다. 밑에는 이자부 부채, 무이자부 부채, 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영업 관련 기업 가치. 그래서 보시면 처리 방침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저는 대문제 40점, 30점짜리는 처리 방침을 좀 써줘요. 그러니까 이미지상 내가 앞으로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침을 써주면서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증가율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2014년도를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고려를 안 했는데 이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에 대한 판관비 비율은요, 판관비 비율은 보시면 임차료를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임차료를 고려해서 1억 7,600만 원의 임차료만 고려하면 딱 20%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자 급여는 뒤쪽에 보시면 영업이익 쓰시고 영업이익을 산정을 한 다음에 대표자 급여, 실제로 나가는 현금을 FCFF 자체가 뭐죠? 실제로 유출되는 현금을, 유입되는 현금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급여는 실제로 유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EBIT를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식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안에서 이렇게까지 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근접하게 해당 문제를 풀이를 했다면 특별한 관점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길 바래요. WACC에 대한 산정, 그리고 영업 관련 기업 가치에 대한 산정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권 가치는 보시면 4억 8,9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논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업계에서만 알 수 있는데 이게 4억 8,9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즉 자산 가치가 지금 한 3억 3,700이 시작했죠. 2024년도에 3억 3,400만 원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형자산 영업권만 해도 4억 8,900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원가 방식에 의한 기업 가치 산정. 여러분들 이제 다 까먹었죠. 원가 방식에 대한 기업 가치 산정이 있어. 이러겠죠. 네, 원가 개별 유무형자산의 가치 합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죠? 가액 차이가 너무 커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 산정이 수익 모델이 뭐다?
조금 더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가액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가액에 대한 우수성을 좀 멘트로 넣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멘트는 뭐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이 내용을 쓸 수 있다? 절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멘트 안 썼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 환매권입니다. 총평을 보시자면 환매권 이 문제를 통해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기가 습득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 3번에서 와르르 틀리셨을 거예요. 와르르. 왜냐면 토지보상법도 외우기 힘들고 도정법도 외우기 힘든데 좀 버리는 부분이 환매권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감정평가사들 중에서 환매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민사소송이고 소송은 9년차 이상에 대한 평가사분들이 하시는데 이 환매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환매권이 좀 C급, B급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로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문제를 기본비기가 안 돼 있는 분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실력자를 가르기 위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많아진 경우에서는 기본기에 있어서의 실력자가 아직 좀 공부를 더 해야 하시는 분들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다 핵심적인 사항들만 제시를 했습니다. 물음 1번에서는요, 환매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선정하시오. 자, 환매권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가야 될 이익과 토지 소유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의 물음 1과 물음 2가 방금 말씀드린 그 논점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환매 금액을 다 산정하게 되면 문제 배점이 훨씬 커져요. 30점, 40점으로. 그 안에서 중요한 논점들을 물어보고 배점을 20점으로 줄여놔서 이 기본기가 확실하게 갖춰져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환매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이라고 해서 기준 시점이 살짝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환매권은 환매권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돼요. 그러나 해당 문제에서는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상 법원의 제시일, 소송평가니까 법원의 제시일인 환매권 상실을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물음 2에서 손해액에 따른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지가 변동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줘서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1과 관련돼서 잘 보시면 환매권에 있어서의 상실 당시의 기준으로 한 가액은 당해 공익사업에 대한 이익을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반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니까 넘어갈게요. 반대로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지가 변동률은 어떻죠? 인근에 있는 유사 토지 자체라는 게 뭐예요? 당의 공익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는 뭐다? 사업 시행에 따른 모든 개발이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얘는 물음 2는 반영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안지의 기술에 줌으로써 득점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쪽 보시면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 그래서 주 1에 보시면 24682 당의 공익사업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표준지 안에서의 표준지 자체, 금액 자체 산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지 선정은 주 1을 따를 것이고, 표 본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관계가 없는 1357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지에 대한 변동률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점이 있었고, 얘는 규정상 표준지에 대한 자체에 대한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듬고 있는 문제로서 굉장히 출제가 참 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기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특별한 논점 자체는 없어요. 특별한 논점 자체는 없는데 해당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해석하고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숫자까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아주 잠깐만 보시면 기호 1 토지와 기호 2 토지에 대한 기준 시점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기준 시점과 표준지 선정에 대한 얘기, 특히보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준 시점 당시에 있는 현황, 변경된 상태를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토지보상법상에서의 보상평가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출시생들은요. 그 기준 시점 이전에 있는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특이하게 표본지 선정에 있어서, 특이한 건 아니고 표본지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을 한번 좀 써주셨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을 미반영하고 대상 토지에 대한 이용 상황에 대한 변화가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표본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를 가지고 다시 표본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표준지 안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유사 토지 지가 변동률을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들은, 깊은 내용들은 또 개별 시간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유사 토지에 대한 지가 변동률, 특이하게 또 소수점 이하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6%, 26%, 4%. 여기 뭐 조금 틀렸다. 여기서 뭐 소수점 자릿수 틀렸다고 해갖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제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 4번 보실게요.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았어요. 물음 1. 유연분묘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만 설명하시오. 이 문제 왜 나왔을까요? 사실 물음 1번은 물음 2번을 물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음 1번을 못 풀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의 당락은요, 물음 1번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즉 5점짜리를 아무리 잘 써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개념 쓰시고 성립 요건을 아무리 잘 써도 60%예요. 몇 점? 3점. 내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더라도 좀 썼죠? 그래도 2점은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대한 물론 1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물음 1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문제 4번 왜 냈냐면, 우선 문제 1번, 2번, 3번이 계산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주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저 같으면, 제가 시험장 들어갔으면 물음 1번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쓰고,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물음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물음 1번과 달리 물음 2번은 뭐다? 명확하게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물음 1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법정 지상권. 지상권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음 2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규정이 어디 있죠?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뭐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예요. 즉 물음 2번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자는. 그래서 물음 2번 쪽에 좀 힘을 주고 쓰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누구는 브리타라고 해요. 저는 물음 1은 브리타. 오케이, 이건 인정. 이건 브리타. 하지만 물음 1은 브리타 아닙니다. 또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무슨 평가를 하고 있죠? 얘는 경매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경매평가, 임야에 대한 경매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넓은 임야를 들어가 보면 봉분이 막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얘를 봉분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겨요. 어느 정도의 봉분이 형성이 되어, 높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비석도 있고, 둘레석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봉분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게 무연인지, 그러니까
무연인지 유연인지 소유자를 알 수 있는지 알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평가 아무도 없을 때 가거든.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갔을 때 봉분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에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다? 얘가 있다 그러면 적정 면적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판례에서는요. 관련된 판례에서는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수미 범위 내에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구담보평가 지침에 따른 30% 감가액을 써서 평가를 하는 경우 또는 지상권에 대한 평가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또는 뭐죠? 토지소유상법 시행규칙상에서의 분묘 이전비를 기준으로 해서 차감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다? 얘는 경매평가니까 일반평가니까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에서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쓰고 그 지상권 가액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도 쓰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문제는 뭐다? 얘가 10분 아니잖아요. 그럼 10분 안에 이 내용을 쓸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성립요건, 목차는 뭐다? 주어진 출제자가 제시한 대로 목차는 짜시고 그 안에 내용은 뭐죠? 조금 거짓말을 치시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써주셨으면 되고 문제는 감정평가 방법을 어떻게 기술했느냐. 여기를 감정평가 실무 기준으로 좀 이렇게 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회 감정평가 실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결코 쉬웠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계산 자체에 대한 복잡성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에 대한 판단사항이 좀 복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해당 내용 안에서 제 예시 답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당 예시 답안을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좀 푹 쉬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6회 시험 치르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